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64년 전통과 노하우 경록.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경록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따라만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록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록과 함께 하세요. 합격! 합격. 자,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이제 첫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부동산학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동산학이 무엇이냐?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 과학이다.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종합응용 과학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이냐 하면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크게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합니까? 관리도 하고 그렇죠. 그죠?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소유 활동과 그다음에 거래 활동, 행정 정책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죠? 그 외에 이제 중개 활동이라든가 감정 평가 활동, 그다음에 권리 분석 활동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론, 바로 원리.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이걸 응용 기술이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개척하는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이고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기존의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순수과학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죠. 순수과학이라는 것은 공학이라든가 응용과학의 바탕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물학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러한 순수과학을 다른 말로 이제 자연과학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바로 이 응용과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뭐라고요?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자연과학도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야. 그리고 종합, 즉 이 종합이라는 것은 법률적 측면과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모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종합응용사회과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부동산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과학에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즉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 이것에 지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학이라든가 법학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경영학이라든가 또 지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학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학이라든가 아니면 토목과 관련된 학문들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이 다 들어가는 이론 학문이다 보니까 종합과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용사회과학이다. 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이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과학이고 또 실제 적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천과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응용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뭡니까? 종합응용사회과학이 되는 것이죠. 그죠? 종합응용사회과학이 된다. 그 얘기예요. 또 부동산학은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러면 측면에서 본다면 경험과학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범과학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론과 실무 지식은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의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규범 과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그럼 무엇이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입니다.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과거. 다음 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보기 문항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문제가 보기 문제 3개로 들어갔던 사지선당으로 할 때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한 2번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이 부동산의 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서는 소유 활동과 그다음에 개발 관리 활동, 그다음에 행정 및 정책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겠죠. 그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있습니까? 권리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개 활동이라든가 감정 평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죠. 그죠? 이 둘의 관계에서 행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현상입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을 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법칙성이라 해야 됩니까? 부동산으로부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이 바로 부동산 현상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현상도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3가지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토지 공개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토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집가고 현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집가고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와 투기 현상, 이런 것들은 부동산 현상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근 지역의 에이지 사이클 현상, 인근 지역이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성장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숙기,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쇠퇴해가는 쇠퇴기, 그 다음에 쇠퇴기에서 더 좋아지지 않는 천위기 다음에 악화기로 빠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부동산 현상이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2가지인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자, 이것은 실제 부동산 환경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초 분야, 그 다음에 부동산 결정 분야, 결정 지원 3가지 지원 분야, 이 3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 역시 이제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연구 분야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동산 기초 분야, 물리적 특성이라든가 법률, 시장, 세금, 금융 개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무로 따진다면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초 분야에 해당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결정 분야는 열매를 맺는 이 과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일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든가 금융, 투자, 어떤 결실을 맺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는 요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결정 분야 그러면 개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가금이라 그러죠. 그죠? 가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개와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다툴 투자입니다. 사움 투자야. 그러면 개, 닭, 사움 대표적인 게 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와 닭 싸움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되겠죠. 당연히 개가 이기겠죠.
그래서 학습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금융, 그 다음에 투자, 이 부분이 대표적인 결정 분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지원 분야는 이런 개발, 금융,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필요로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마케팅, 그 다음에 관리, 평가, 그 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중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무와 연결시킨다면 이 나무 기둥, 즉 지지대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물리적 특성, 법률 시장, 이런 세금, 금융의 기초 개념과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평가, 그 다음에 컨설팅, 중개, 이런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금융을 한다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결실을 맺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기초 분야, 그 다음에 지원 분야, 그 다음에 결정 분야를 각각 나눠서 알아두시되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 분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입니다.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분산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중점식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3번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산식 접근 방법을 보시면, 분산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법학, 그 다음에 경제학, 공학 등 각 학문 분야별로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 방법이다. 자, 뭐라 했습니까? 법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공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문별로, 그죠? 학문별로 이렇게 연구하는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 방법이 뭐라고요? 이것은 분산식 접근 방법. 분산되어 있죠, 그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특정 측면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했을 때는 민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행정법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겠죠, 그죠? 이걸 이제 묶어서 보면은 이게 법률적 측면에 해당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영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심리학까지도 경제 파트에 들어가죠, 그죠? 그죠? 이런 부분을 묶어서는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이건 경제적 측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경제적 측면. 아까 이 부분은 뭐라고? 법률적 측면이죠, 그죠? 법률적 측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기술적 측면에 가면은 공학과 관련되는 것이죠. 건축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측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 한다고?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 이렇게 부르는. 자, 이렇게 어느 특정 측면 묶어서 이렇게 특정 측면별로 법률적 측면에서만 부동산을 활동과 부동산이 뭔지 이렇게 접근한다. 이건 중점식 접근 방법이죠. 아니면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한다. 아니면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이게 중점식 접근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학 접근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 복합 측면의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시스템화 시켰다, 그 얘기죠. 시스템이라는 단어, 종합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체계화 시켰다, 그 얘기죠. 시스템, 체계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부동산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분산식에서 측면들을 갖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측면들을 모두 모아서 접근하는 게 뭐라고?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에요. 자, 뭐라 했습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접근 방법으로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이 복합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학문 하나하나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학문 하나하나로 접근하면 이거는 분산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과 관련된 학문, 민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사회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과 관련된 학문을 한꺼번에 모아서 법과 관련된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이게 법률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측면만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뭐라고? 중점식 접근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합식 접근 방법은 이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세 가지를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복합 개념의 측면에서 정리를 한, 즉 시스템화 시키고 체계화 시킨 학문이 뭐라고? 바로 부동산학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실제 이 부분에서는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 가장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죠? 그죠? 부동산학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법률적 측면과 관련된 학문,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학문,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학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망라해서 하나의 학문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한마디로 가면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든가 또는 수리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그 순수과학, 즉 자연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실제 부동산학은 법과 관련된 학문들, 민법이라든가 아니면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또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지적법이지만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 또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공학이라든가 건축학 이런 거에서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발전을 시켜서 하나의 종합 응용 사회과학을 만든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그러면 2요소 이렇게도 부릅니다. 부동산학의 이 요소는 연구의 2요소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죠. 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죠? 종합식 접근 방법 그러면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면은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으로 파악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까 이 법률, 경제, 기술 이 측면의 학문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종합응용 사회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면은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공정성의 원칙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안경 공에 맞았다. 안경 쓰고 있는데 눈안경을 쓰고 있는데 공이 날아와서 맞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이겁니다. 눈안경 공이에요.
근데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를 한다. 아니죠. 최유효 이용을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를 하는 것은 뭐라고?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능률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원칙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64년 전통과 노하우 경록.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경록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따라만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록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록과 함께 하세요. 합격. 합격. 자, 시작합시다. 우리 공인중개사 1차 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칙부터 시작하는데요. 총칙, 즉 민법 총칙에서는 법령상 법률행위 부분만 시험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부분에서는 뭘 하자는 거냐? 권리 변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권리 변동, 여기서 권리는 우리는 재산법만 시험을 보거든요. 그냥 신분법 빼버리고 우리가 재산상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권리라 그럽니다. 따라서 권리를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법에 가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거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 법률상의 이익 이런 걸 가리켜서 권리라 그러는데 권리 변동을 그 모양으로 보면은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최후를 맞이하듯이 먼저 발생입니다. 우리가 민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원시취득, 이거를 절대적 발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원시취득은 최초로 권리가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먼저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한다 했을 때 건물의 신축 같은 것을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 원시란 말은 최초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이 최초로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선의취득, 시효취득 이런 것도 원시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사람이 없어. 앞사람을 전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전주의 권리를 내가 이어받았다, 승계받았다, 승계인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권리를 승계했다 했는데 이거는 전주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승계 취득은 이 전주였던 소유권에 예를 들어서 제한이 따르더라, 제한되는 소유권이었다면 승계인의 소유권도 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시 취득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혀 제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의 취득, 시효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 하는데 이게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물권법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 간단하게 요거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선의 취득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시계를 동산이라 그럽니다. 맡겨놨어요. 을은 이거를 사용하다가 갑한테 돌려줘야 돼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 이거 내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병한테 돈 받고 팔아먹어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그런데 병은 을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시계를 점유를 이전받으면서
그러면서 돈도 주고 점유 취득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갑이 병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이랬을 때 병은 무슨 얘기야? 을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란 말도 어렵습니다만은 첫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랬을 때 병이 그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병이 생각할 때 을이 그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을 건 줄 알고 을한테 돈 주고 샀다, 그런 소리 마,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걸 원시 취득이다. 다시 말하면 전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시라 하는 것은 갑의 권리를 승계받은, 이전받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로운 완벽한 소유권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승계 취득은 여기서 보듯이 전주가 있고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승계인, 후주가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적 승계는 다시 포괄 승계, 특정 승계가 있는데요. 포괄이란 말은 한꺼번에 전부 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빌딩 2개, 토지 5개를 갖고 있었다 했을 때 외아들이었다면은 아들이 그거를 몽땅 다 승계하는 거예요. 몽땅 다 승계한다를 포괄 승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됐다, 이거를 특정 승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전적 승계에는 만약에 전주, 아버지죠, 갑이죠, 이런 사람의 소유권에 제한이 가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다면 후주 권리도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말이 조금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정적 승계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제한물권의 설정입니다. 여기서 제한물권 중 우리가 알만한 것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정적 승계는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 갑이 그대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을에게 땅을 잡혀먹었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전적 승계는 갑이 권리가 소멸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는데 갑이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주체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를 말합니다. 즉 갑이 을한테 땅을 팔고 넘겨줬을 때 이것을 한편에서는 을의 입장에서 이전적 승계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입장에서는, 권리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질적으로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먹었습니다. 즉 건물 인도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랬는데 매수인이 집을 팔아먹고 잘못해가지고 그 집을 불내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매수인이 너 그 대신 손해배상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손해배상으로, 이런 거를 질적 변경이라고 말합니다. 양적 변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보았습니다. 토지에다가 제한 물건을 설정해버렸다 했을 때는 소유권의 양이 줄어들어요. 변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2억 원의 땅을 잡혔는데 1억을 갚아가지고 나머지 1억만 남았다, 이런 경우도 양적 변경입니다. 다음으로 작용의 변경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출제까지 됐어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 작용의 변경. 다시 말하면 이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세졌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갑이 A한테 저당 잡혔습니다. 10억짜리라 합시다. 그랬는데 A은행이 저당 잡고 예를 들면은 7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B은행이 두 번째 2번 저당으로 5억을 빌려줬어요. C은행이 3억을 빌려줬다 합시다. 돈을 안 갚으면은 그 땅은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 대금이 10억입니다. 10억을 분배할 때 A은행이 7억까지 가고 B은행은
10억 마이너스 7억 3억밖에 안 남았네. 5억 다 못 받아요. 3억만 받습니다. C은행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 A은행의 7억 채무를 변제해버리면, 갚아버리면, 변제하면 무조건하고 저당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이랬을 때는 B도 5억 다 받고 C도 3억 다 받고 할 때 B와 C가 이렇게 순위가 올라갔다. 이런 겁니다. 작용후 변경은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다음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 소멸은 그 권리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는 원시 취득, 이거는 절대적 소멸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포락, 토지가 바닷속으로 꺼져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상대적 소멸도 있는데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가 되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땅 팔고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변동 모습이 발생, 변경, 소멸이 있었는데 다음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권리 변동의 원인을 가리켜서 법률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에 해당되면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할 때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가리켜서, 여러 개의 사실을 가리켜서 법률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요건, 조건에 합당하면 어떤 법률 효과가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법률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률 행위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총칙에서 공부하는데 법률 행위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너 내 땅 3억 원에 사가거라 이랬더니 을이 그래 내가 3억 원에 살게 이래가지고 매매가 된 겁니다. 계약을 말합니다. 이랬을 때 3억 원에 사가거라 이걸 청약이라고 말하고 내가 3억 원에 살게 하는 걸 승낙이라고 말합니다. 청약, 승낙 이런 걸 전부 합쳐서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지요. 다소 상가신 것 같지만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둬야 됩니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요. 그리고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입니다. 즉 청약 플러스 승낙해가지고 법률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 그런데 법률 행위 속을 들여다봤더니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더라. 청약과 승낙. 이랬더니 효과가 나타났는데 법률 효과는 목적물 이전 청구권. 매수인한테 넘겨줘 약속대로. 매도인에게는 매매대금 줘 약속대로. 이게 법률 효과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건데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률 사실에서는 법률 효과가 안 생깁니다. 청약이나 승낙에서는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 요건을 형성했을 때는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을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체계와 요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법률 요건, 물론 그 중에서는 법률 행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걸 구성하는 낱낱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그랬는데 이 법률 사실에는 상당히 복잡한 것이 있어요. 넘겨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 알아버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고생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용태,
또 하나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용태. 잘 안 쓰는 말이죠. 용태는 사람의 몸동작 이런 건데 사람의 몸동작 행태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의사가 포함된 의사작용이 포함된 그런 법률 사실을 용태라 하더라. 물론 용태 반대말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용태는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 아까 내 땅을 3억 원에 사가거라. 그래 내가 3억 원에 살게. 이런 건 전부 외부적 용태입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 용태에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적법행위, 위법행위. 이거는 민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다 그 말입니다. 적법.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가 원하는 법률 효과가 생겨요. 아까 청약승낙 이런 거 의사표시. 그런데 이 의사표시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는데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최고라는 게 있어요. 최고가 아니라 졸라댄다 이 말입니다. 거절 등등 있어요. 이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쭉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해 가면서 차차 알아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의사표시하고 아주 비슷한데 의사표시 아닌 것이 있다더라. 그걸 준법률행위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인데 민법이 정하는 요건에 어긋나 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람을 내치워버렸다. 과실로 잘못해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불법행위라 그래. 땅을 사고 판다. 이거는 적법행위인데 이거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걸 채무불이행이라 그랬는데 적법행위에서도 법률 효과가 생기지만은 위법행위에서도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는 간단해. 손해배상이라는 효과밖에 안 생겨. 물론 의사표시, 법률행위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다음으로 내부적 용태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더라. 이런 건 아주 젊은 용어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악의, 모르고 있다 선의, 소유의 의사 이런 것들도 외부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법률효과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다시 계속 얘기할 겁니다만은 가부 땅인데 20년간 가부 땅인데 을이 자주 평원 공연 해가지고 20년간 점유했다면 권리행사했다면 20년 지난 뒤에 소유권을 을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걸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하다 보류한 시효 취득시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때 점유가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여야 해. 자주점유. 타주점유여서는 취득시효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서울로 가면서 갑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을한테 너 내 땅 좀 붙여먹어라. 그리고 임대료 좀 주라. 이랬습니다. 이랬을 때 을이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은 타주점유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점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20년, 30년 돼봐야 절대로 소유권 취득 안 됩니다. 취득시효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소유의 의사 이런 것도 내부적 용태입니다. 다음으로 사건입니다. 법률 사실에서 첫 번째가 용태 아주 중요했습니다. 법률행위도 거기에 속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사건은 사람의 의사 또는 정신작용과 눈꽃만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네요.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의 의사로 자주평원 공연 점유 20년을 했더니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시간의 경과가 이렇게 권리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생과 사입니다. 태어난다 죽는다. 이것도 우리가 의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건은 아니지만은
즉 사건이지만은 이것도 법률효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률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문제로 검토해 봅니다.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 취득한다. 맞고요.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상 변경이다. 제가 본문 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붙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다. 틀렸죠? 절대란 말은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졌다. 절대적 소멸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줘가지고 소유권이 소멸됐다. 이거는 권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을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 또는 승계 취득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 승계 취득이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즉 이전적이란 말은 권리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됐다. 피상속인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죽은 아버지. 그리고 상속인은 아들을 말합니다. 그대로 이전됐다. 이전적 승계다. 4번이 답입니다.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64년 전통과 노하우 경록.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경록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따라만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록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록과 함께 하세요.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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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총칙 부분인데요. 자, 총칙 부분에서 보면 이제 중개제도 연역 부분이 나와요. 자, 중개제도 연역,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주 중요한 부분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문제가 한 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기초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일단 중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를 한 번은 알고 지나가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이 또 이 공부하는 데 나오게 돼요. 자, 보죠. 일단 연역 부분에서 가장 먼저 중개업의 효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일단 표시했는데 객주상인. 자, 객주상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객주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뭐 이 표현이 각각 교재마다 달라요. 어떤 데 보면 이렇게 객상주인. 자, 객상주인. 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교재가 있는데요.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용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도 어떤 특정 용어를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거 있죠? 그것처럼 뭐 옛날에도 그런 보면 객주상인, 객주, 그다음에 객상주인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객주상인 이 사람들은 중개업 효시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럼 객주라는 사람, 제가 이제 줄여서 객주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객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장혁인가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 장사의 신 해놓고 부제로다가 객중 이렇게 아마 됐을 겁니다. 아마 장사의 신. 자,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객주는 바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런데 자, 장사꾼들이 부동산도 같이 소개해 주겠다. 자, 왜 그러냐? 고려 시대 때 장사하다 보면 주변에서 내 땅 좀 팔아야 되는데, 집 좀 팔아야 되는데, 이거 좀 살 사람 좀 소개시켜 줘봐. 이런 식으로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있죠.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이 이런 것을 소개시켜주고 구전을 받았다라는 물언이 나와요. 구전이라는 것은 이 구자가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 돈 버는 걸 흔히 뭐라 하냐면 구전이라고 그러는데, 자, 아직도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나 저쪽 시골 가면 구전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사꾼들이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줬다는 것이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객주라는 사람들이 일단은 뭐가 된다? 중개업 효시다 그러고요. 자, 이제 조선 초기와 중기까지 들어가는데요. 객주 거간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객주에 거간꾼이 있는데요. 이 거간은 흥정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전문 흥정꾼이 나오게 돼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흥정을 잘 못해요. 근데 저쪽에 흥정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야, 내가 이거 흥정 좀 시켜줘서 거래 성사시키면 내가 얼마 줄게. 뭐 이런 거죠. 이게 전문 흥정꾼이 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주다가 자,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되면 각회 집주름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자, 이 각회 집주름은 조선 후기 때 1800년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문헌상에 보면 16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전문적으로는 이제 1800년대입니다. 자, 이제는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중개업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각회 집주름이 나오면서 업종이 분화되고, 객주, 거간, 규칙이 나오게 되고, 중개업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객주, 거간에 대한 인가제가 자유업이었다가 인가제가 나오고 일제시대 때 소개영업 취체규칙으로다가 됐다고요. 자, 1961년도 때 뭐냐면 소개영업법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이제 아무나 신고만 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나 내나 다 하다 보니까 뭐 조폭도 여기서 부동산 하고요. 뭐 별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제로다가 만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허가제가 되고 여기에 의해서 등록제가 됐다가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한번 공부해 봤고요. 특히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신고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을 보죠. 자, 공인중개사법은 자, 일단은 일반법이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뭐에 대해서 일반법이다? 자,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자,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는 일반법 혹은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일반법 혹은 기본법. 자, 부동산 중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뭐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개시켜주는 부동산 중개 있죠?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부동산 중개는 뭐 국토개혁법, 부동산등기법 이런 게 들어간 주택법 이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법, 기본법이라고 그러고요. 자,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이거는 민법과 그 다음에 또 상법에 대비해서 일단 특별법이라는 것은 먼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부동산 중개는 민사관계예요. 그 민사관계라면 민법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자, 부동산 중개는 우선 뭐가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조심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 업하면 일단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와 관련된 법은 상법인데, 자, 그럼 이제 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선 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개사법이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상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중간법이라고 하는데요.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 자, 우리는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을 보면 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됩니다.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행령, 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게 시행령이고, 자, 뭐뭐는 국토교통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게 시행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대통령령, 자, 국토교통부령 이거는 자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의 목적이 있어요. 재정 목적. 자, 만든 이유입니다. 목적은 이유예요. 재정은 만드는 거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건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히 우수하여 이거는 간접 목적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경제 이바지업 목적한다. 궁극적 목적이에요. 자, 이 법을 만든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업공개사가 뭔지 몰라요. 다음 강의 나옵니다. 듣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지 개업공개사 업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거를 공신력 제고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립니다. 자, 이게 틀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 이걸 부동산업, 부동산업을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건전을 공정 이렇게 하면 틀리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저게 무슨 소리가 할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소린가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자, 그러면 국민경제의 바지. 자, 이거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틀린 것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거 놓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공신력 제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64년 전통과 노하우 경록.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경록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따라만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록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록과 함께 하세요. 합격! 합격. 자, 시작합시다. 자, OT 시간에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공시법령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적제도가 이제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때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지적제도하고 이제 등기제도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죠.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호적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갖다가 어떤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에다가 기재를 해서 그 땅의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지적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등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등기부를 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부를 띄게 되면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제도의 대상은 토지만 한정이 되는데 등기제도는 토지하고 건물 둘 다로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지적제도나 등기제도는 모든 국민이 그 특정 부동산을 갖다가 알고 싶을 때 이때 이제 띄워볼 수 있게끔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에 기재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능을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이 여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공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등기도 보시면 토지에 대한 공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고요. 사실은 뭐도 있습니까? 건물도 있죠. 건물.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런 말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뭐 하는 거다? 공시하는 거다. 자, 등기는 뭐를 공시하는 거다?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지적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지적제도와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을 공시하는 등기제도가 과연 무엇을 갖다가 공시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그러면 지적은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등기는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실관계는 그 물리적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위치, 토지의 크기, 뭐 토지의 모양,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토지의 용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토지의 사실관계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토지의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전세권 뭐 이런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래서 그런 권리들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이거죠.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확인을 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지적공부라고 하는 장부를 통해서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 크기가 얼마였고 그 땅의 용도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또는 그 토지의 전세권이라든지 뭐 저당권이라든지 하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즉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 부동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시라고 하는 건 결국에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와 그 다음에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는 지적공부라고 해서 그 지적공부의 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절차가 바로 지적제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등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권리관계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등기부에다가 기재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등기제도라든지 지적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내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같은 얘기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기본 이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공개주의가 있네요. 공개주의. 등기도 무슨 주의? 공개주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공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시법령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직권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가 뭐 합니까? 신청을 하죠.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등기부에다가 기재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청주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적제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일정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토지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기재하는 걸 신청을 물론 받습니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지적은 직권 등록이 원칙이고 등기는 신청이 원칙이다.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에다가 기재를 해놔야 효력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여기도 형식주의인데 특별히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적은 하나 더 나와 있죠. 국정주의라고. 그 국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국가가 정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번이라든지 그
그다음에 땅의 용도인 지목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부동산, 즉 토지의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토지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 사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의 차이점, 기본 이념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라고 하는 거, 자,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거,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의 집합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지적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지적제도에서 지적 공부는 종류가 조금 더 많으니까 기억을 좀 더 자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등기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편제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물적 편성이라는 뜻이죠. 물적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동 지번별로 우리가 지적 공부를 관리한다는 뜻이고요. 부동산 등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적 편성이니까 리동별 지번 순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심사 방법이죠. 자,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그러니까 실제 땅이 지번이 뭐고 실제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경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측량하고 조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관련 서류만 확인해서 우리가 등기를 내주게 된다라는 뜻에서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하고 지적을 비교했을 때 이런 공부의 종류의 차이, 그다음에 공부의 편제 방법, 그다음에 심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등기제도하고 그다음에 지적제도를 비교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64년 전통과 노하우 경록.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경록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따라만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록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록과 함께 하세요. 합격! 합격. 자, 시작합시다. 자, 부동산 세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양해식입니다. 부동산 세법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 이 말이잖아요. 그 중에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주요 세금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이고 말하자면 총칙적인 일반론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세의 분류, 주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용도 모르는데 분류를 왜 하느냐. 전체적인 큰 체계를 오늘은 첫 시간에 한번 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가 소화가 안 되더라도 제가 가능한 쉬운 용어로 세법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쉽다. 세법은 일단 무조건 쉽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민법이라든가 다른 과목은 판례가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세법은 아직까지 판례 나온 것은 딱 한 문제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오시라 이 말이죠. 쉽게 할 거니까 용어도 쉽게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재미있다. 즉 즐겁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상 찌푸리고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죠? 다 잊어버려요. 즐겁게 옵니다. 즐겁게. 쉽다, 즐겁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하다. 왜, 어떻게 해서 유익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고 즐거운 건 좋은데 합격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익하다 이 말은 쓸모가 있었다 이 말이죠. 쓸모가 있었다.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유익하다. 쉽고 즐겁고 유익한 세법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세금의 분류라고 그랬는데 세금의 주소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요. 그거 하기 이전에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 종합소득세가 뭐야?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세금 안 내보신 분들 뭐 미성년자다 우리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험장에 따왔는데 종합소득세가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처음 공부한다 생각하고 조금 간단하게 쉬운 용어로 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만 먼저 합니다. 소득세 그랬는데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누구요? 법인이 경제활동하세요? 아니죠. 개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무슨 세? 그렇죠. 소득세라고 한다. 잘 아시네요. 소득세는 그런데 소득세는 여기 종합양도가 있듯이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는 종, 태, 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중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라 이 말. 그중에 양도 단계 거의 40% 내지 50%가 많이 출제될 때는 50%가 출제되는 양도소득세.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라는 건 뭐라고요? 개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걸 소득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세법은 세 가지로 소득세를 구분한다. 종합, 퇴직, 양도로. 아셨죠? 나머지는 다 타이틀만 알고요. 종합소득,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사업 종합소득 그렇게 나중에 연결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 이 말이죠. 퇴직소득은 타이틀만 알면 돼요. 퇴직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0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그 퇴직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퇴직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는 타이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양도소득세. 이렇게 크게 종, 태, 양. 자, 소리 한번 내보세요. 종, 태, 양. 이렇게 개인 소득세는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소득세는 종합 양도소득세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법인소득세나 다른 여기는 개인소득세고요. 여기는 법인소득세예요. 근데 법인자 소득자를 빼고 법인세라고 하죠. 약칭. 이것도 마찬가지 타이틀만 알고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타이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상속세. 상속세는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모님 재산이 예를 들어서 땅이 있었다. 땅이 상속된다. 여러분 앞으로. 그죠? 그 금수저가 되겠네요. 증여세. 증여세는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도 살아계시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살아있을 때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줬다. 또 금수저네요. 그럴 때 내는 세금 증여세. 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는 타이틀만 아셔도 돼요. 왜? 법에 뭐라고 되냐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공부를 할까요? 타이틀은 출제가 되고 있고 내용이 출제가 안 되는 거지. 내용도 일부는 약간 다른 예를 들어 양도소득이라든가 취득세 분야에서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일부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개략적으로 큰 분류만 보는 거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뭐다 이렇게 말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을 해요. 뭘? 너무 많으니까 부동산이 많아서 종합해가지고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그죠? 아셨죠? 대충 이제 알겠죠? 어떤 세금이구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1,000원짜리 물건 살 때 손님 그 1,100원이에요. 물건값 1,000원에다가 10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예요. 1,100원이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럴 때는 많이 들어보는 부가가치세. 내용은 출제 안 되고 또 내용은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깊이 안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가 됐고 인지세. 인지세는 예를 들어서 과세 문서에 해당될 때 그 인지를 첨부한다. 붙인다. 소인한다 그러죠. 그렇게 낼 때 하는 세금이 인지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지를 사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교육세는 교육재정 목적으로 걷는 세금. 이 교육은 앞에 지방자가 붙지 않았죠. 이 교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세. 조금 이따가 여기 이제 붙을 겁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이에요. 그죠? 교육재정,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발전기금, 농특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충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방세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세, 취득세,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누구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우리 시험 범위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그런 등록은 시험에 해당이 안 되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 재산세 부동산 보유할 때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 땅 가지고 있다 이 말. 그 다음 주민세. 주민세 다 들어보셨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실제 있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게 있지만은 부가가치세 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같이 10%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세 총 1,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원 속에 800원이 부가가치세고 200원은 지방소비세라고 한다. 그렇게 가정했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80% 해당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는 20% 해당되는 금액이 지방소비세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부가세 10% 그렇게 거래징수하죠. 그 속에 뭐가 포함됐다? 지방소비세가 포함됐다. 그렇게 쉽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차 생각하시면 돼요. 소방, 불 끄는 거. 그 다음에 원천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우나 가서 원천물 사용할 때 지역자원시설세 세금 내는 겁니다. 한 바가지당 얼마. 다 여러분들 세금 내고 목욕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교육재정인데 지방교육재정. 여기는 국가재정이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건 지방정부 차원. 지방교육세. 이렇게. 대충 이제 뭔가는 알겠죠? 하여튼 이게 주소는 아직 분류는 모르겠지만 소득세라는 게 그동안에 대충 알았는데 보니까 개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 중인데 그중에 종합소득과 종태양이 있는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 우리 시험의 범위구나.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이 전체 40%를 차지하구나. 이렇게. 법인, 상속, 부모님 돌아가실 때, 증여 살았을 때 종부세, 부동산이 많아서 합해지는 거 대충 알겠죠? 이렇게 큰 책에.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여기서는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자, 이제 지금부터는 분류, 실전에서 이제 나오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라고 있는데, 국세는 우리 시험용으로입니다. 시험용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느냐. 그랬을 때 국세, 지방세라고 하느냐. 이 말.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다. 자,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과세, 주체에 따른. 과세는, 세는, 세금을, 과는, 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칼자루 진 주체, 그 말이에요. 그가 국가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다. 그 말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 과세, 주체에 따른 구분.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구분한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시험용으로 말고.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국세라 하면 중앙정부 재정 수입을 주요 목적으로 걷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수입 목적으로 하는 걸 지방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경우 국세라고 하고 그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과세 주체인 경우 지방세라고 한다. 정리됐죠? 완벽하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세금도 용도가 있나 보네요. 목적이 되어 있다. 특정 목적이 되어 있다. 목적이 되어 있으면 목적세 그 말입니다. 목적세. 특정 목적이 세금을 걷는데 목적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적이 되어 있지요.
자, 보세요. 교육 목적으로 걷는다. 교육세. 농어촌 발전기금 목적으로 걷는다.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 목적으로 걷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해되셨죠? 그래서 용도의 특정 목적이 되어 있으면 목적세.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세라고 한다. 보통세. 보통 일반 공무원 보험금을 준다든가 세금 걷어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너무 쉬워요. 보통세, 목적세. 목적이 있는 것. 자, 목적이 있는 것은 국세 중에 목적이 있는 것은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네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암기해야 되겠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내용은 출제 안 되고요. 요 타이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세 중에 목적세로서 올바른 거. 모두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장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쭉 열거하다가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는 내는 사람은 교육세를 내야 된다. 또 양도소득세는 목적세다. 이렇게 출제돼. 그럼 안 되는 거죠? 목적세 아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보통세잖아요. 그죠? 직접세 간접세는 오늘은 그 큰 덩어리만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도의 특정 목적, 즉 목적이 있는 것 중에 보통세, 국세의 보통세, 국세의 목적세. 자, 구분됐죠? 그중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당연한 거죠. 종합, 양도, 종합 부동산세. 자주 뜨는 거. 그 다음에 목적세는 여기 다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세 개 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가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세는 똑같이 국세와 마찬가지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통세, 목적세 구분했듯이. 그래서 보통 일반 경비, 보통 경비에 쓰는 거 취득세 내 가지고 일반 경비, 보통 경비에 쓰는구나. 그 말이에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재산세 다 아시죠? 지방세 중에 보통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하고 이것도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할 겁니다. 지방소비세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럼 그 속에 이미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뭐가 포함됐다고요? 부가가치세 그러면 진정한 의미 부가가치세 플러스 지방소비세 이렇게 플러스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지방세 중에 보통세고요.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두 가지밖에 없네요. 딱 정해진 거. 너 어디다 써라. 세금 걷어서 여기다만 써라. 소방차 출동하는데 걷어서 소방차 출동하는 데만 써라. 그게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온천물 사용했으니까 거기다가 그 세금 냈던 세금 온천물 수질 보전 이런 데 써라. 그 말이라니까요. 지역자원시설세 그 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목적을 정해주는 거? 목적세라고 한다. 지방세 중에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자가 붙어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지방세 중에 목적세. 여기는 국세 중에 목적세. 여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는. 그럼 외울 거 두 가지밖에 없네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중에 목적세 하나. 국세 중에 목적세, 교육, 농어촌, 농특, 교통에너지, 환경세 세 개. 이렇게.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정가 여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라도 큰 의미 퇴색되는 건 아니죠?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다. 오, 맞다. 국세이다, 맞다. 지방세이다 그러면 틀렸죠? 양도소득세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목적세다. 그럴싸하게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틀려요, 맞아요? 틀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세다. 자, 취득세 몇 개만 이 중에서 이제 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또 하나 더 할까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이걸 이 속에 넣어갖고 취득세 이하 종합부동산세 가운데쯤 넣어가지고 모두 지방세이다. 그럼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니까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물론 모를 수 있어요. 한 바퀴 돌아오면 꼭 아셔야 돼요. 자,
국세와 지방세 분류 기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경우 국세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경우 지방세라고 한다. 우리 시험의 범위 내에서 용어를 가능하면 씁니다. 그 다음에 쉬운 세법으로 쉬운 용어로 가능하면 쓰고요. 그 다음에 용도가 목적이 됐다. 용도가 어디다 써라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으면 목적세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 넣어놓고 자, 국세 중에 목적세는 모두 몇 개냐? 모두 몇 개 있어요? 이게 3개 다 들어갔으면 3개. 국세 중에 목적세가 아닌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몇 개냐? 2개죠.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그 지문에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하나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말했을 때는 틀리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건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다. 그런 식으로 맞는 거죠. 어떤 분은 질문을 해요. 아니 지역자원시설세만 말했으면 틀린 거 아닙니까? 지방교육세도 있잖아요. 지방교육세는 거기 지문에 내용에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문 내용들을 잘 봐야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전부 다 내용이 드러난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가 다 목적세다. 그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그때 서술 내용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 문제가 기출문제인데요. 실전 예상 문제에도 해당이 되고 다양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도 복습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 중, 지방세 중. 자, 우리가 배울 때 조금 전에 어떻게 배웠나요? 국세, 지방세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 지방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그럼 이걸 정리할 때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자, 국세, 지방세는 무슨 세, 무슨 세?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가능하다. 지방세도 마찬가지.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벌써 여기서 보면은 지문에서 보면 지방세 중 그랬죠. 만에 하나 국세 중 그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엄청난 오답이 나오겠죠. 차이가 크죠. 그리고 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른 구분. 그래서 지방세 이 중에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죠. 등록면허세 지방세, 주민세 지방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모두 지방세네요. 그죠? 국세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목적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했죠. 자, 보통세, 목적세 구분하는 거 정리됐죠? 보통세, 일반 보통경비에 쓴다. 목적세, 목적경비로 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지방교육세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세,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세 그런 거죠. 그죠? 그 중에 지방세 세목 중 목적세가 2가지가 밖에 없죠. 2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겠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그죠? 네. 국세는 3가지죠. 올해까지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폐지는 됐지만 내년 말까지 시행을 할 예정이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확실하게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목적세에 속한다는 거 정리를 같이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교육세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방세 중에 목적세 정리해 보면 어떻게 취득세 보통세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중에서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여기 여러분들이 즐거운 정답이 보이네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 중에 목적세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보통세죠. 그러면 지방세 중에 목적세 2가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정리하면 되시겠죠.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 경록. 64년 전통과 노하우 경록.
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경록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따라만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록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록과 함께 하세요. 합격. 합격. 자 시작합시다. 제1강에서는요, 국토계획법이죠. 여러분이 이제 국토계획법이 우리 공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 그래서 문제도 우리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을 철저하게 학습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이고 약칭으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의를 할 때 이제 약칭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이제 재정 목적이 우리 법에 보면 우리 제1조에다가 재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목적이 직접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과거에 건축법에서 한번 재정 목적을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뭐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죠.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재정 목적을 다루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국토계획법의 재정 목적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 그리고 집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이제 집행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그 집행에 대한 거 이런 것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정된 게 국토계획법이다.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하여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공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법을 크게 이제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는 공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거 6개 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 목적은 이렇게 여러분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는 걸로 이렇게 충분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2조에 가면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매년 용어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국토계획법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정비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에서 꼭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용어를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시험에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여기서 도시군 계획이다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 도시 가운데점 군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 단위의 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군 시 지역은 도시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 단위가 군 지역은 군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점 군은 행정구역이 군 지역은 이제 군 계획이다. 마찬가지 예를 들어 여기에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정구역이 군 지역에서는 우리 군 관리계획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우리 군 지역에서는 군 기본계획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행정구역이 군 지역에서는 가운데점 군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다음에 가로에 보면 광역시에 있는 군은 이제 죄다 이 얘기는 우리가 광역시가 있죠. 인천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 이런 광역시에 있는
구는 결국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행정계획들이 수립자다 아니다. 거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수립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제외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과 약속할 것은 우리가 이제 행정 단위가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는데, 광역단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시, 서울특별시 얘기하죠. 그 다음에 광역시, 뭐 인천광역시라든지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요거는 우리 세종시를 얘기하죠. 특별자치.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요거는 제주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기도, 그러는 이제 도가 있죠. 도. 우리 광역단체를 우리는 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도 이렇게 약칭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장을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면 이거는 광역단체장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 이거를 시도지사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있죠. 우리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가 있죠. 자치구. 자치구. 그러니까는 특별시에 있는 예를 들어 강남구다 아니면 성동구다 이러한 자치구. 광역시에도 자치구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장, 군수, 자치구는 시군, 구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단체장, 기초단체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기초단체장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는 법마다 틀려서 예를 들면 만약에 나중에 도시정기법에 가서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때는 이제 또 틀리죠.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장, 군수 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금 배우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시도지사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우리 도지사를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여기서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죠. 여긴 도지사는 도는 빠진 거니까 우리 도 안에 우리가 시가 있고 군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도의가 빠진 거고 군 중에서도 광역시에 있는 군은 이제 제외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군강구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이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이 기본이 되는 게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지만 개략적인 용어 정의만 보면 우리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요거를 도시군 관리에 수립 지침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걸 바꿔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 시군 지역에 있는 청사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이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이나 교통, 수도, 상하도주택 등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부합하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수립자가 누구고 수립 절차라든가 내용을 자세하게 한 강의로 설명이 될 것이고요. 다음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방금 여기서 설명드렸던 우리 이러한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우리 개발, 정비, 개량에 대해서 우리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계획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면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는 거다 이거죠. 지금 국토계획법은.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순서대로 다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 자체를 가지고 시험이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순서대로 우리가 암기가 꼭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든가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겠죠.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개발 제한 구역, 요거 용도 구역이죠.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4가지가 용도 구역이죠. 요걸 지정한다든지 변경에 관한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건 뭐냐? 여러분들이 말은 많이 듣지만 요걸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높이 등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운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게 용도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듣게 되는 우리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크게는 도, 관, 농, 자 이렇게 암기하는데요.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죠. 도시지역.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는 게 있죠. 농림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 환경, 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을 하고 하는데 도시지역을 다시 우리가 주상공로 이렇게 암기하는데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죠. 주거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에 우리 상업지역 있죠. 그리고 공업지역 있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 이걸 다시 또 주거지역은 세분을 하죠. 주거지역을 우리가 16개로 세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6개로 주거지역을 6개로 세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넷으로 우리가 암기할 때 근유 일중 이렇게 암기하는데요.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그러한 용도지역에 대한 정의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지정 목적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시군관리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들이 어떤 게 있는 건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으로 우리 전용공업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도 셋으로 세분이 되죠. 그러니까는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래서 합해가지고 우리 16개로 도시지역은 이렇게 세분이 된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보존관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우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죠. 그러니까는 우리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하고, 농림지역과 우리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더 이상 세분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관리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다 합하면 여기 16개하고 우리 여기 3개가 있죠. 관리지역이. 그 다음 19개에다가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 21의 용도지역이 우리 도시군 관리계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이 아니면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지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죠. 무슨 뭐 투기지역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농림지역 뭐 이런 것도 있고 농림지역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도 있고 농림지역은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을 하는 거지만 농지법에서 보면 농업진흥지역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은 지금 제가 설명한 요것뿐이다. 이거 외에는 도시군관리가 결정하는 용도지역이 아니다. 요걸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여기서 제가 밑줄 그었지만은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이 만약에 세분이 돼서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이거죠. 상업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 요거는 세분된 거니까 도시지역이 중복된다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이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 무슨 관리지역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농림지역이 있다든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용도지역은 그러니까 하나뿐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 이용 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렇게 보면 용도지역은 하나뿐이 없죠. 만약에 세분이 됐으면은 우리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뭐 이렇게 됐을 테고 아니면 세분이 안 됐으면 그냥 상업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그냥 도시지역으로만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죠. 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세분이 됐으면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나 이런 식으로 됐지만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렇게 도시군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다. 그럼 용도지구는 뭐냐? 용도지구는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방금 설명한 이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용도지역을 제한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완화해서 적용해가지고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경관지구다, 아니면 무슨 뭐 고도지구다, 아니면 우리 개발진흥지구 많죠. 9개 용도지구가 있죠. 세분되기 전에 9개 용도지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용도지역이 여기에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중심 상업지역이 있다. 그럼 이 중심 상업지역에다가 우리 이 고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을 이렇게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거다 이거죠.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용도지구는 요 상업지역 여기에다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보완하는 거니까. 그 대신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용도구역은 뭐냐? 용도구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 있었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런 것들이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은 하여튼 4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우리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방금 했던 거요. 를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를 해서 따로 정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시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무질서한 것을 방지하든지, 그린벨트 있죠? 개발제한구역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계획적, 단계적 토지 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 관리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4개뿐이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위에 용도지역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다. 자연녹지 지역 안에다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이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 용도지역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연녹지 지역 안에 우리 그린벨트 안에다 또 만약에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죠. 취락지구. 요 취락지구 중에서 그린벨트 안에다 지정하는 것이 집단 취락지구죠. 집단 취락지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도지구를 할 때, 요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안에다만 지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우리 국토계획법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금 배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계획도 그렇고 용도구역 4개가 나왔다 그랬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거다. 이거 외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아니죠. 제가 설명해. 만약에 구역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국토계획법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용도구역이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렇게 하는데 그 구역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배운 거 외에는 용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정비, 개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요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요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죠. 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정비사업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요거는 결국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상세하게 하는 거. 만약에 용도 지역도 세분하는 거. 예를 들어 일반 주거 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세분하는 거를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하죠. 상세하게 하는 거죠. 교통 처리 계획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 6항목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걸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시 개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 다른 법에 의해서 이제 구역을 지정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할 뿐이지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지정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산자원보호법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가 조정 구역은 우리 직접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할 것이고,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제 공부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살펴볼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됐는데, 여러분들 꼭 이것이 숙지가 이해가 돼서 숙지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나왔나요? 용도구역 중에 이런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는 거 도시군관리계획을 한다고 제가 얘기 안 했죠. 용도구역은 4개뿐이 없다 그랬죠. 우리 개발제한구역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뿐이다 이거죠. 그럼 벌써 답이 나온 거죠. 시가조정구역 방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면 변경하는 거,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아니면 용도지구 지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거. 뭐 이것도 용도지역을 지정하니까. 근데 지금 설명드렸듯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시고, 하여튼 이번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꼭 숙지를 해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용어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